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파이터치 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파이터치 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냐에 대한 그 의문이 많아서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파이터치 연구원의 그 파이는 3.14 쭉 가는 무리수를 의미합니다. 이 3.14 무리수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것이 바로 3.14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름은 산술적이기 때문에 3차 산업혁명을 뜻하고 원 둘레는 기하학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뜻합니다. 따라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터치해 주는 것이 바로 파이터치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제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또한 그 공정경쟁 관련된 경제정책을 연구합니다. 물론 이 두 주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핫 이슈에 대한 것을 또 즉각 연구를 또 합니다. 저희가 이 4차 산업혁명은 뭐 이런 저희가 아까 연구원을 만든 취지에서 설명이 되는데 공정경쟁은 왜 주제를 정했냐라는 그런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정경쟁이 조성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개인과 기업이 모두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즉 공정한 환경이 조성돼야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선두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정경쟁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경쟁도 같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좀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오늘 그 본격 주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주제가 좀 거창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서비스에 대한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서민이 먹는 김밥, 뭐 설렁탕 이런 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또 자동화가 촉진돼서 또 일자리가 또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전 시간에 여러 가지 또 거시지표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측면에서 분배도 안 좋아지고 저희 내수도 안 좋아지고 여러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과연 대안은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패했으니 혁신 성장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혁신 성장을 통해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어떤 경제를 파이를 크게 만들면 그 파이가 저 밑에 근로자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런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소득 불평등이 많이 생기니까 혁신 성장은 되지 않겠구나. 즉 낙수 효과가 제한되구나. 따라서 아예 저 낙수 효과의 가장 밑에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서 소득 불평등을 없애면서 성장을 하자.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나온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따라서 지금 다시 혁신 성장을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혁신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기술 혁신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기술, 자본, 노동이 있죠. 여기서 바로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 기술 혁신을 갖고 오면 생산이 늘어서 결국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 혁신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바로 기술 혁신을 하면 자동화 기술이 발달되겠죠. 자동화 기술이 발달돼서 자동화가 촉진됩니다. 자동화가 촉진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2017년 제조업에 살펴보면 만 명당 로봇 대수, 즉 자동화 지표가 가장 높습니다. 일본은 만 명당 로봇 대수가 308대인데 우리는 710대로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가 되다 보면 많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대신에 첫 번째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으로서 고용 동반된 성장을 해야 되겠다. 말은 좀 쉽지 않습니까? 고용이 동반된 성장을 하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I가 나오면서, 즉 4차 산업혁명이 촉진되면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반복적 업무만 로봇이 또는 AI가 사람을 대체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비반복적인 영역에도 AI 또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혁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AI 또는 로봇에 다 뺏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러면 로봇 또는 AI가 향후 20년 동안 우리의 인간의 일자리를 쉽게 뺏을 수 없는 분야가 뭐냐? 그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고용이 동반된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가 어떤 것이냐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옥스포드의 프레이 오스본이라는 두 교수분이 2013년도에 일자리에 대해서 AI가 대처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고 AI가 대처하지 못하는 두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창조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창조적 분야는 독창성과 예술적 재능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독창성을 얘기할 때 벤처 같은 사업가를 이제 의미하는데 저는 독창적인 것을 개발해서 그렇게 성공하는 그런 이제 벤처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직업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가를 이제 예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적 재능은 음악가라든가 트레이너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K-팝이 발전되면서 예술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것이 과연 대대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있고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마중물을 붓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서 어떤 예술적 재능에 대한 그런 일자리 시장이 형성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적 분야입니다. 사회적 분야는 이제 고령화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고령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령화 되신 분들한테 어떤 일자리 제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분야는 통찰력이라든가 설득, 협상력을 그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런 능력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령층에 적합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찰력에 예를 들면 이제 사회 분석사, 설득 협상력은 이제 컨설턴트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사회 분석사 컨설턴트가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큰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20년 안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임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는 AI가 대처하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어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마중물을 붓고 거기에 이제 민간 기업가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서 성장하는, 즉 고용이 동반된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정경쟁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경쟁은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평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현 정부는 이 결과의 평등에 초점을 맞췄죠. 즉 소득 불평등이라는 결과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죠. 그 결과 많은 부작용을 낳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균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공정경쟁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경쟁에서 핵심은 바로 기회균등에 있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면 이 결과의 불평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균등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의 능력을 보고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의미다. 즉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즉 뭐 학벌이나 지연이나 또는 뭐 네트워크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순수한 능력만을 고려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게 되면 결과도 어느 정도 불평등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공정경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회균등이 되겠습니다. 이 기회균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플랫폼 경제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플랫폼 경제인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카카오 카풀을 예를 들었습니다.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 위에서 카풀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카카오가 하고자 했죠. 즉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약 4천만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는 아주 독점적인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카카오 카풀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하고자 했죠. 즉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하게 되면 그 독점이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 전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특히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자기 플랫폼 사업만 하고 거기에서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은 잠재력이 뛰어난 개인과 기업에 오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능력이 잠재력이 뛰어난 개인과 기업이 계속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개인과 기업의 기회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 경제를 추구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대신에 혁신 성장을 하면 자동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져서 결국 생존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고용이 동반된 AI가 할 수 없는 분야를 찾아서 정부가 마중물을 붓고 거기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이 동반된 성장을 하자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해서 소득 불평등을 평등하게 하는 그런 결과의 평등보다 개인과 기업의 어떤 환경적 요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 개인과 기업의 능력만을 보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기회균등 경제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